구독, 좋아요. 3부 진행합니다. 양일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시작을 이걸로 얘기를 해보죠. 예. 지금 저기 떠있죠? 그거 좀 전면으로 띄워주시겠어요? 예. 홍콩의 대표적으로 반중 성향으로 알려졌던, 꼽혔던 그런 언론이죠. 빈과일보, 이 창업주의죠. 지미라이 이 회장께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국가보안법인가요? 국가안보법인가요? 정확하게. 예,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를 지금 받았는데 대체 무슨 혐의로 대체 이렇게 20년을 받았습니까? 창업주가? 예? 그 홍콩이 한때는 그 영국령으로 네. 찬란한 자유무역과 민주주의를 누렸던 그 나라인데 그 강대국 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제 중국으로 지금 다시 복속이 돼서 속된 말로 참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독재 치하에 살던 나라 같으면 그러느냐 할 텐데 그런 세계 최고의 자유를 누리다가 지금 저 빈과일보가 이제 영어 이름으로는 애플 데일리 사과 신문이에요. 그래서 네. 홍콩에서 그 자유를 울부짖고 또 홍콩에서 여러 차례 있었던 그 이제 뭐 송환법 그것에 대한 반대 시위를 지지하고 또 외국 그 시민단체라든가 영국과 미국 이런 자유 우방들에게 우리 홍콩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사설 같은 걸 쓴 겁니다. 그러다가 속된 말로 중국에게 괘씸죄로 걸린 거죠. 괘씸죄 걸린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아까 뭐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뭐 국가보안법이라고 부르건 국가안보법이라고 부르건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저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이랄까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네. 외세와 결탁하여 중국 체제를 비난한 자는 중형에 처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애플 데일리 빈과일보가 정확히 그 공식에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저분이 이제 언론인이기 이전에 이제 의류 브랜드를 만들었던 이제 사업가신데 저도 어렸을 때 그 브랜드가 조금 멋쟁이 브랜드였거든요. 지오다노. 지오다노라는 브랜드를 만든 사업가고 지금 올해 나이가 78세인데 그런 빈과일보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쓴소리를 좀 했다가 2000년부터 지금 수감 중이에요. 2000년부터 수감 중인데 지금 징역 20년을 확정한 거죠. 그럼 사실상 종신형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나중에 할 얘기를 좀 당겨서 한다면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 국제사회가 지금 미국과 유럽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미래에 만약 중국의 질서 속에 놓이게 된다면 그때 당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우리 맛배기로 보여주는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언론 자유 민주주의라는 가치보다 공산당의 이익이 더 상위에 있는 그런 중국의 잘못된 시스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징역 20년을 지금 선고를 받았다. 1심에서 선고를 받았다. 자, 시진핑이 어떤 국가 체제를 운영하는지, 중국 공산당이 또 어떻게 국가 체제를 운영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지만 한 가지 한번 좀 정상적인 국가들 체제 내부의 상황으로 한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질문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 지미라이 창업주가 항소를 한다든가 또는 국제적 여론에 따라서 굉장히 비난이 높아져서 압력이 높아진다. 그러면 저 지금 법원의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 그 부분은 좀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통상적으로 자유 국가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죠. 예. 그러니까 요행이 정말 양심 있는 판사가 하나 나오면은 그것도 요행을 좀 바라야 됩니까? 예, 요행이 양심 있는 판사가 나와서 뭐 조금 정치적인 소나기를 감수하고 그 언론인한테 징역 20년이 뭐야? 그 반성문 한 장 쓰고 집으로 보내요. 예를 들어 그런 양심 있는 판사가 나와도 중국은 사법 체계 위에 공산당이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린 다음에 그 판결을 내린 근거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지역 공산당한테 결재를 받아야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지미라이가 받고 있는 그 죄는 공산당을 모독했다는 괘씸죄이기 때문에 뭐 일부 양심 있는 판사가 좋은 뭐 판결을 내린다 그래도 공산당 선에서 다시 이거는 판결의 논리가 잘못된 것 같아. 다시 한번 논의해봐. 뭐 이런 끝인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이 국제사회가 나서가지고 어떤 독재 정권에다가 압박을 해가지고 뭐 사면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 그 중형을 내린 배경이 외세와 결탁해서 중국의 체제를 비난했다. 이게 이제 핵심 골자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미국에서 안 그래도 9일에
부당하고 비극적인 결론이라고 대변인 성명이 나왔어요. 빨리 가석방 시키라고 지금 압력이 들어오지만 지금 공산당의 체면, 공산당의 뭐 관시라고 하나요? 그 체면에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지미 라이가 외세랑 결탁해서 중국 체제를 비난했다고 20년을 때렸는데 미국에서 뭐라고 한다고 형량을 깎아주면 중국 공산당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저 문제에 압력을 넣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아마 감옥에서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또한 그것이 공산당 일당 독재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중국 공산당 통치하에 있는 홍콩, 시진핑 권력 체제 하에 지배를 받고 있는 홍콩. 자, 개인의 자유가 압살되고 언론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제한이 제약되거나 제한되고 있다가 아니라 언론 자유가 없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지금 상황이 지미라이 회자 창업주를 통해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와 좀 연관해서 보면 이 홍콩의 저 상황 특정 언론사를 딱 찍어서 저런 정도로 강압적으로 저렇게 중형을 때려서 이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의 국가 체제의 그런 폭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한국에는 언론에 이재명 정부의 지금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는 지금 상황이 건전한가 안전한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중국의 이런 언론 탄압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네. 중국의 이 말도 안 되는 징역 20년 언론 사주를 향한 그것을 논평한 그다음에 지금 제가 독재 국가의 참상이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도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참 걱정스러운 일이죠. 지금 작년 말에 국회를 통과한 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그렇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제 7월 달에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몇 가지 독소 조항이 눈에 띄는 겁니다. 화면에 좀 잘 정리되어 있네요. 첫째는 유튜버나 1인 크리에이터도 언론에 준해서 뭐 관리 감독하겠다.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가 있을 경우에 5배의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 근데 문제는 뭐 선배님도 뉴스 진행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10개 뉴스가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가 허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사실인데 뭐 한두 개의 시점이라든가 장소가 잘못될 수 있는데 일부만 허위라도 전체를 가짜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저런 독소 조항들이 보이니까 진작에 미 국무부가 야 이건 안 돼. 우려를 표명한 게 작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쿠팡하고도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이슈인데 지금 저런 정보통신망법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저 지미라이 징역 20년을 걱정하고 있는 게 일종의 좀 코미디 비슷한 모양새가 됐다. 지금은 정보통신망법 정도로 뭐 유튜브를 좀 입을 막고 이런 것이겠지만 지금 이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폭주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더 심한 더 노골적인 언론 탄압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은가. 지금 중국의 경우는요. 2024년에 그 허베이성의 그 폭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 중국의 관영 매체인 CCTV 기자라 할지라도 그 쫓아버렸어요. 왜? 중국의 그 양회가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회, 전국인민정치협상에서 양회가 있는데 그 중국의 높은 공산당들이 모여서 그 큰 회의를 한 직후에 그 허베이성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경하다. 이렇게 높은 분들이 신성한 회의를 한 직후에 폭발 사고가 났다는 것은 불경스럽다. 그러니까 최대한 사고를 축소해서 보도하라라는 지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CCTV 기자가 아니 저렇게 지금 폭파 현장에 저렇게 아직도 저 참상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왜 보도자료 사진을 통제하느냐 이러니까 야 저거 누구야 저 끌어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나라로 가는 것도 지금 시간 문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우리 또 유튜버 분들이 많이 또 펜앤마이크를 또 참고할 테니까 예.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1인 유튜버들이 혼자서 모든 방송을 다 준비하려다 보니까 사실관계나 이런 걸 체크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하는 경우도 많고 또 유튜버들이 이제 피가 뜨겁다 보니까 특히 우파 성향 유튜버들이 내 의견과 사실을 버무려서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펜앤마이크에서 국제 문제만 이렇게 논평하기도 사실 좀 벅차거든요. 근데 이제 1인 유튜버들은 이제 경제, 외교, 문화 뭐 이런 걸 모든 걸 다 총망라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부족한 점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도 좀 언론에 대한 족쇄가 좀 세질 것 같으니까 특히 말 조심해야 되고 말 조심한다는 것이 꼭 뭐 할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의견과 사실을 잘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유튜브의 생태계라는 게 좀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좀 수익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좀 경쟁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잇감을 이 정부에게 던져주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유튜버들도 대우각성을 해서 정부의 그 시책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그런 일을 막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미라의 빈과일보 창업주 20년 선고를 받아서 그것의 의미, 홍콩 내부에서 변화가 있을지, 실제 법원의 판결이 뒤집혀 있을지, 한국에 지금 미치고 있는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좀 소개돼서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 남 얘기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주제를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총선 결과를 보고 또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 국제정치학 전문가이시니까 이 양일구 박사님의 국제정치학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민당과 다카이치 압승, 특히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으로 주로 불리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우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그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그 우선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선명한 노선이거든요. 첫째는 예.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 중국과 싸우겠다. 미국과 굳게 손잡고 함께 가겠다.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다카이치 사나의 정부를 일본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줘서 지금 뭐 단독으로 자민당이 316석을 확보했는데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에요. 이 정도 힘을 실어준 게.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국에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아무리 다카이치가 예뻐도 316석을 준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다카이치 정부를 지지하더라도 316석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체 일본 국민의 55%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부분이. 네. 왜냐하면 이제 일본 내에도 양심 세력이 있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뭐 국민들이 지지하면 316석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5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한 7, 80%. 316석이라는 헌법도 바꿀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들어준 이 현상에 대해서도 55%는 그게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한 일본, 중국과 싸우는 일본, 미국과 함께 가는 일본으로 앞으로 더 선명한 노선을 걷게 됐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뭐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뭐 이른바 죽창 지금 현 여권이 참 좋아하는 이슈입니다. 인기 죽창가요? 맞습니다. 예. 인기 떨어지고 조금 전국의 주도권이 야당 쪽으로 간다 싶으면 이제 죽창 카드를 꺼내면 그게 제법 대한민국에서는 재미를 좀 봤거든요. 네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반일 감성에 호소하는 건 괜찮은. 그래서 뭐 공연이 그 유니클로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립스틱으로 옷에 낙서하고 뭐 이런 게 좀 먹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우리 건전한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그 일본과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앙금을 가지고 일본하고 지금 우리가 대립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 왔던 이유는 뭐냐면 네. 일본이란 나라가 한미일 삼각 공조의 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죽창가를 우리가 하지 말자고 얘기했던 거죠. 지금 뒤에 미국이 으르렁대고 있는데 일본이 임진왜란 때처럼 전함을 몰고 우리에게 올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과도한 반일 컨텐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던 것인데 지금 일이 이렇게 되면 이제 경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첫째, 316석을 통해서 거의 전권을 자민당이 갖게 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일본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전폭 지지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X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거의 일본에 비해서 지금의 일본은 미국의 통제 내지는 영향력에서 훨씬 더 많은 자율권을 얻었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지금 한미일 삼각 관계에서 미국이라는 통제권이 약화될 경우에는 점점 한일 관계는 자연 상태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의 인근 국가의 관계로 갈 소지가 크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폴레옹 시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체 66개의 국가가 지도에서 사라졌는데 그중에 50개가 이웃 나라가 폭력으로 먹었습니다. 우리 일본하고는 임진왜란부터 또 주권을 뺏긴 우리가 또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운 일본은 대한민국에게는 위험한 이웃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상하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요. 지금 막 게시판에 지금 제가 이 문제를 논평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국내 정치 문제로 막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바깥에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카이치가 전폭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말이 몇 마디가 있을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뭐 그 대미 투자 금액 가지고 자꾸 딴소리하고 우리한테 와서 한 말 다르고 또 자국에 돌아가 가지고 언론 브리핑이 다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괘씸함이 있지만 미국이 그래도 체급 차이가 너무 나는 대한민국하고 우리가 싸우긴 좀 그렇지 않아 해서 참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그 부분의 대변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즉 트럼프 대통령이 뭘 그런 얘기까지 하세요. 그거는 저 일본선에서 알아서 하겠다. 자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입김이 세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간 미국이라는 그 변수가 없었다면은 일본이 이렇게 대한민국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고 정찰 자산 정보 자산을 공유하고 또 전두환 대통령 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40억 불 차관까지 내놨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무섭거나 또는 일본이 진실로 과거사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겠느냐. 국제정치적으로 볼 땐 그건 아니올시다죠. 오로지 미일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를 갈면서 참아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책임 있는 총리가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피가 뜨겁다 보니까 사과를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사과를 하면 진정성이 없다고 또 뭐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럴 때마다 일본에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뭐 일부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날선 말을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조용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대한민국이 무서워서 그랬겠습니까? 그저 미일 관계에서 잡음을 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되니까 속으로 참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316석의 거대 여당이 됐고 트럼프까지 힘을 실어주고 있고 겁나는 게 없는 일본이 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의 부상에 대해서 확실한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하고 대안을 지금 부지런히 만들어야 되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 어젠가요? 그제 보니까 그 트위터에다가 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축하드립니다. 조만간 또 우리 한번 뵙죠. 뭐 일본으로 한번 뭐 셔틀 외교를 시작하죠. 뭐 이러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할 땐가 좀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예. 좀 지금 다른 아주 새로운 조금 추가되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줬네요. 그러니까 일본과 관련해서 우리의 이제 국제적 시각이 어떤지는 이 일본 총선 중요한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에 몇 차례 했는데 우리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상당한 시각을 갖고 있는 우리 안국 박사님 보기에는 지금까지 한국과 한일 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발전해 온 것도 사실은 한국의 힘이나 한국의 저력 그 측면보다는 미국이라는 세계 제1의 강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한국과의 관계에도 또 경제적 지원도 해왔다. 만일 미국이 그런 어떤 미일 관계가 깨지고 뭐 깨질 가능성이 약하긴 합니다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일본의 독자적인 가지면 우리에게 꼭 지금 같은 상황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우려 이제 최악의 상황도 이야기할 건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여쭤볼게요. 한번 우리가 예상되는 지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일 수가 있고 우리도 어떤 위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니까 우려되는 상황 또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금 아까 하셨던 그 부분은 어떻게 뭐라 보시는 거예요? 그 이런 것이죠. 예. 아까 좀 채팅창에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그게 뭐 걱정할 일이냐. 일본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정계를 개편했으니까 한일 간의 협력과 우호를 강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잘 안 될 거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은요. 과거사의 측면에서도 경합하는 관계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천문학적이고 강력한 국방 안보 자산 동아시아 지역에다가 미국이 풀어놓을 보따리를 한국과 일본 중 누가 많이 더 가져가느냐의 경쟁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렇게 완벽할 정도로 집권당으로서 모든 준비와 채비를 다 갖췄습니다. 어쩌면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승기를 잡은 거예요. 이 시기를 그저 웃는 얼굴로 이웃과 사이좋게 보낼 것인가. 현실주의 국제정치적으로 볼 땐 그렇지 않다가 더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모처럼
저 물이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 여기서 우리가 미국을 위에 놓고 한국과 일본이 안보와 경제 문제를 경합하는 이 관계에서 확실하게 일본의 우위를 다져놓고 나는 총리직을 그만두겠다. 내 다음 총리는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한민국하고 경쟁하는 스트레스는 받지 않도록 하겠다. 아마 이렇게 만들어 놓을 공산이 크죠. 그게 강한 일본이잖아요. 자, 그러면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나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네. 이런 거죠. 지금 미국이 전폭적인 신뢰를 배경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대리인 내지 대변인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확실한 국내적 기반을 바탕으로 군기 반장 노릇을 하려 들 가능성이 있죠. 미국의 세계 전략에 반하는 양다리 외교, 친중 외교가 보이면은 대한민국이건 뭐 베트남이건 필리핀이건 그건 안 돼. 지금 정신 못 차려? 이렇게 큰 소리 쳐도 지금의 일본에게 과연 누가 과연 네가 뭔데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국제 정치에서 국가의 권력, 국가의 국력을 측정하는 여러 공식이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 뭐 영토, 뭐 경제력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표가 있고요. 지금 국가가 올바른 국가 전략을 설정했느냐, 국민들이 전폭적인 국민 의지로 뒷받침하고 있는가, 이걸 무형 국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S 클라인이라는 그 유명한 CIA 출신 정치학자가 만든 공식에 따르면 국력은 유형 국력 곱하기 무형 국력이다. 지금 다카이치 사나에가 지금 선도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가 전략, 친미, 반중이라는 국가 전략, 거기에 316석을 쏟아부어주는 국민 의지. 만약에 지금 일본의 국민 의지와 국가 전략을 숫자로 환산할 수 있다면 세계 최강 대국 반열의 국력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일본이 미국의 그 든든한 뒷배를 등에 안고 대한민국이나 필리핀이나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목소리를 높일 거란 말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1차적인 위신의 문제가 걸리지만 이 안보 문제에서 여전히 우리는 일본의 정찰 자산, 시긴트, 항공 사진이 아쉽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 다카이치 사나에 제가 다카이치라면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군말 없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의 정신에 입각하여 뭐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찰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제가 다카이치라면은 어이 트럼프 대통령 이거 왜 우리가 공짜로 줘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주긴 주는데 우리가 시혜를 베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줬으면 좋겠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쁜 일 많은데 아이 그러지 마라고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 큰 문제 안 생기게 다카이치 자네 선에서 제대로 조율해봐. 그러면 외교적으로 이럴 수 있죠. 앞으로 우리 일본의 항공위성 사진이나 정찰 자산 받아갈 때 너희들 성의 표시를 좀 해라. 고맙다고 말을 하든지 돈을 얼마 내든지 너희들 왜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가지?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간 미일 한미 동맹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시혜를 누려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청구서가 붙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요. 전시작전권 환수하려다가 급하게 백지화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비싼 돈 들여 항공위성으로 찍어온 정찰 자산이 사진 한 장 한 장당 저 전자권 환수할 것 같으면 이제 돈 주고 사가야지. 여기에 우리가 꼬리를 내렸던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미국이 전자권을 환수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경고했냐면 뭐 굳이 너희들이 그렇게 전시작전권을 가져가겠다면 그럼 앞으로 정찰 자산은 우리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일본을 줄 테니까 일본이 1차 판단한 다음에 대한민국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일본이 판단해서 줘. 이런 구도를 만드니까 저희가 백기를 들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 그건 안 된다, 국민 정서상. 자, 이게 지금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가롭게 다카이치 축하해요, 곧 일본에서 만나요,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통제 영역에서 자유로워진 일본은 우리의 친구이기보다는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다카이치 총리하고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도 마치 프렌드가 된 것처럼 했습니다. 지금 다카이치 총리 일본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던 걸 지금 다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그러면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한국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웃기만 할까? 그에 따른 청구서를 이재명 정권에 제출할 요구를 할 것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자, 안보 문제나 국제 정치 문제도 있습니다만 경제 문제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본의 이제 거침없는 질주가 지금 또 시작됐는데 물론 국내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에서 하는 인공지능 문제도 새로운 차원에서 좀 도전을 시작했어요. 반도체도 그렇고 아마 일본이 그간에 이제 사실은 반도체나 인공지능 문제에서는 상당히 한국보다 늦었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경제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좀 시도를 과적 차원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많은 움직임이 있고 그런 흐름을 보고 최태원 회장이 작년에 한일 간에 사실은 EU처럼 하나의 통상하는 그 국가 체제로 EU처럼 경제 체제가 묶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그랬는데 자, 한국과의 경쟁 어떤 차원에서 일본이 진행될 걸로 보시나요?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그 정치인 다카이치의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이런 316석 거대 여당의 수장이 되기까지 저 다카이치 총리 개인도 상당한 도박과 모험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 일본은 연정 체제인데 거기서 강력한 미일 동맹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또 일본 내에도 사실은 많은 좌익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좌익 단체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대중 반중 노선을 걸었죠. 그 결과 정말 운이 좋게도 일본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 현명하게 힘을 몰아줬지만 사실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지금 트럼프를 상대로 이제 청구서를 보낼 때가 된 겁니다. 이제 그간 내가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미국과 손잡고 중국에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마침 국민들이 316석을 실어줬다. 트럼프 이제 너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아마 이 청구서가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렇게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미국에게 힘을 실어준 지도자가 국내 지지 기반이 이렇게 탄탄해졌는데 상당한 자율성을 주는 것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다카이치 총리를 막 저 예전 남아공 라마포사 같이 면박을 주면은 일본 국민들이 뒤집어질 거란 말이에요. 감히 우리 총리한테 저렇게 해? 야 이거 미일 동맹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 지지 기반이 탄탄한 지도자는 해외에 나가서도 당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런 시기가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 일본이 더 잘할 겁니다. 그러면 차후 대한민국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그 먹거리들에서 선점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다소 그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는 면이 있더라도 미국이 확실하게 도와줄 때 대한민국을 눌러놓고 당분간 어느 정도 격차가 유지되게끔 만들어 놓으려 하지 않겠는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저 일본에 정상회담하러 갈 때 다카이치 총리가 90도로 꾸벅 인사했단 말이에요. 예. 사실 외교의 문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 다카이치 총리 예의 바르다. 근데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게 다카이치 총리가 무서운 여성이구나. 저렇게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하고 막 같이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드럼을 치면서 지금 이러한 그림을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의회 해산시킨 다음에 300성 이상 쓸어잡아서 미국하고 단단히 손잡으면 저 대한민국 정도 우리가 과거에 그랬듯이 우리 발밑에 놓고 우리는 미국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동아시아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저 웃는 얼굴 뒤에 그런 플랜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각성해야 될 거고요. 자, 구체적인 시나리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경쟁이 걸리는 게 2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 반도체입니다. 근데 그거 하려면 EUV 감광제라는 그 저 빛을 쏘는 그게 핵심 부품인데 이거를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기술 협조를 하거나 완제품을 우리한테 줘야지만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이럴 수 있죠. 저거 대한민국에게 이 장비 빌려주거나 수출했다가 중국으로 넘어갈지도 몰라.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문제 조금 더 판단해서 결정하면 어때? 하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 라피더스라는 그 일본의 지금 반도체 그룹이 있습니다. 이 라피더스에게 시간을 주는 거죠. 지금 이 감광 기기를 지금 한국에게 주면 한국이 더 치고 나갈 테니까 공연한 시비거리를 몇 개 좀 만들어서 반도체의 그 시간 격차를 줄이는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의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이 더 많죠. 아시다시피 1997년에 IMF 외환 위기도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대출을 회수했기 때문에 우리 외환고가 텅텅 비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한일 통화 수합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 미국은 달러 통화 수합도 안 해줬는데 그 다카이치 자네가 좀 저 엔화하고 통화 수합은 좀 해주지 그래. 예를 들어 미국의 입장이 이렇다 그래도 지금 316석의 다카이치가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대한민국 자꾸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뭐 한중일 협력을 하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다니는데 오빠 나는 이거 통화수합 못 해줍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316석인데. 네. 이런 문제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은 뭐 전통적으로 뭐 일본은 미국이 시킨 대로 하는 나라니까 뭐 당연히 통화 수합도 해주고 우리 환율을 위해서 뭐 도움을 주겠지. 아마 지금 이 정부 사람들이 그렇게 순진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일본의 무서운 외교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금융에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면은 또 국제신용평가사에 일본이 갖고 있는 영향력 어마무시하거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어떤 한가로운 우리나라 좌파 매체의 신문 기사를 봤는데 정말 제가 기가 차다 못해 한심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다카이치가 316석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들 약속한 대미 투자금 언제 줄 거야 라고 독촉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뭐 대통령이다. 미일 관계에 뭐 균열이 예상된다. 이런 논조인 거예요. 참 희망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언론인 거죠. 자, 지금 일본이 미국에게 투자하기로 약속한 돈이 5,500억 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자, 제가 일본의 단적인 지표를 말씀드리면 일본은 그냥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1조 2천억 원이 넘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미국 채권을 갖고 있어요. 미국의 국채를 갖고 있습니다. 국채는 갖고 있으면 이자를 받는 거죠. 돈으로 줘도 그만이지만 상징적으로 어이 미국 뭐 이번에 우리 개헌 저지선도 뚫었고 너네들이 우리나라 보통 국가화 되는 거 이렇게 밀어줘서 고맙다. 좀 뭐 보통 국가화는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뭐 미국에게 투자하기로 약속한 5,500억 달러 그거 뭐 현금으로 주고 그거 구차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 5,500억 불만큼 소각하겠다. 그 미국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럼 이자를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일본이 미국에게 줄 수 있는 선물 보따리가 우리가 줄 수 있는 보따리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뭐 다카이치 총리와 무슨 미국이 균열이 생긴 것처럼 벌써부터 보도합니다. 그건 균열이 생기길 바라는 거겠죠, 그게. 자, 그래서 금융에서는 특히 국제신용평가사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유야무야, 음으로 양으로 푸시를 하면 대한민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 대한민국 지금 당장 환율 감시국가죠. 이거 조작국가로 올라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래 먹거리, 양자 컴퓨터, 그 6G 통신, 자율주행 자동차, 또 지금 뭐 인공지능 로봇. 자, 여기에서 이럴 수 있어요. 일본이 막강한 국내적 지지 기반과 미일 동맹을 배경으로 지금 일본식의 그 미래 먹거리를 스탠다드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본식이 아무래도 미국하고도 잘 맞으니까 우리 일본식을 세계 표준으로 인정해 줘. 그럼 일본과 다른 방식으로 설계하고 만든 우리나라가 비표준 국가가 되죠. 미일 동맹이 강력해지고 미국이 일본을 제어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면 이런 위험한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 피땀 흘려서 엄청난 투자금을 집어넣어서 만든 미래 먹거리 산업이 순식간에 비표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대미 투자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지금 그 대한민국이 감당치 못할 대미 투자를 약속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면박을 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그 행태를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번이 마지막 아니야? 중간 선거 지나서 또 민주당이 표를 많이 얻으면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줄 것처럼 하다가 시간 좀 벌어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의 중산층을 얼마나 자극했을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예산들 있잖아요. 뭐 재난지원금 뿌린다든지 현금 살포할 거 빨리 중단하고 자, 우리가 뭐 재난지원금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한미 관계를 고려해서 일단 급한 대로 이만큼이라도 대미 투자금을 선불로 입금을 하겠다. 미국의 마음을 달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미 관계가 눈밖에 나기 시작하면 지금 미국이 줄 수 있는 보따리를 일본이 다 챙겨간다.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미국이 절실해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MRO 아니에요. 함정 건조하고 수리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슬로건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 너희들 일본을 너무 예뻐하지 마라. 일본은 그저 입금을 하고 돈을 주는 입장이지만 대한민국은 임마 직접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이 가서 피땀 흘려서 너희 군함 고쳐준다. 너희 군함 고장날 때 우리 군대 말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건 우리야. 이런 슬로건을 빨리 만들어서 미국을 안심시켜야 되겠다. 또 지금 미국이 계속 국가안보 전략이나 그 국방 전략 백서에 나오는 게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야 됩니다. 대만의 급변 사태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한미 연합 훈련의 그 시기와 그 규모를 확대한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미국 주도의 지금 칩스법 2.0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가 빨리 동참해서 우리가 스탠다드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일본에게 계속 시간을 벌어주면 일본이 자국의 방식을 미국과 손잡고 표준화할 우려가 있다. 지금 고민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국내 오늘 아침에 뉴스 보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런 비상 시국에 지금 우리 정부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 합당을 하네 마네 뭐 싸우고 앉아 있고 뭐 국내 정치 문제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재밌으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 해외에서 이런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 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 1997년 11월에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IMF가 와서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거덜날 위기가 되기 전날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김영삼 정부의 그 정치 드라마에 열광했습니다. 그 과거를 지금 되풀이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과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오늘 양일구 박사님께서 조목조목 한일 관계를 포함한 일본 총선 압승 이후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 일본에서 어떤 승리,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했다. 이것에만 지금 포인트를 둘 게 아니라 자, 이재명 정부가 친중 노선으로 가고 있는 상황도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일본이 어떤 식으로 압박해 올지 또 향후에 경제적으로 일본이 독자적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그래서 한국과의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짚어주셨네요. 주로는 이제 일본 내부의 어떤 이런 시각이 많은데 국제정치 관점에서 현실주의 국제정치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주셨네요. 자, 빈과일보 지미라이 창업주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뤄봤습니다. 양일구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주말에 조금 목소리 때문에 고생하셨죠? 한 감기 때문에. 80% 올라왔습니다. 네. 예. 자, 일본 문제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속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의 압승,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 그 상황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 중의원 선거 자민당 단독으로만 316석, 열림여당 일본 유신일까지 하면 352석. 압도적인 승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의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래 가장 최대의 승리다. 뭐 기록적으로도 그래요. 1986년에 자민당이 나카소네 전 총리 시절에 300석을 넘긴 바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때는 중의원 전체 의석이 512개, 지금의 395석보다 훨씬 많을 때라서 이 395석의 의석 가운데서 무려 310석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310석이 왜 중요하냐면 단독으로 중의원 3분의 2를 넘어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승리는 그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예측을 못했어요. 그야말로 다카이치의 승리다. 뭐 이건 자민당의 승리라고 볼 수 없고 다카이치의 인기 투표가 전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그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정세 나아가 미일 동맹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 동북아의 안보 경제 정세에 아주 결정적인 그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재명 정권의 입장에서는 겉으로야 뭐 축하한다고 하겠지만 속내는 대단히 불편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승리라고 볼 수 있고 그야말로 다카이치에 의한 다카이치를 위한 다카이치의 선거 이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민당의 압승으로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루어지는 이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 자, 이렇게 352석
자민당 단독으로만 316석 그걸 얻게 된 비결이 참 궁금한데요. 일본 유권자들이 이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에 이렇게 지지를 보낸 이유, 특히나 이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어떤 평가 또 어떤 것들을 기대한다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던데 저는 우선 그 미일 동맹을 굳건히 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과 또 이 미국 국민들도 안심을 시켰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의 무슨 그 중요한 선거에서 대놓고 지원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게 처음이에요.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아니 외국 선거에서 누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정도만 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아예 그냥 다카이치 총리를 3월 19일에 백악관에서 총리로서 맡겠다.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당연히 다카이치 총리가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패했거나 예상보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면 3월 19일 날 그 못 박은 무슨 백악관 미일 정상회담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까지 했다는 점에서 일본 국민들이 야, 이 다카이치를 밀어야 미국의 전폭적 지원 아래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구나라고 전부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그 10대부터 18세부터 6, 70대까지 뭐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나이와 연령대에 따라서 지지층이 나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의 저 승리에는 남녀노소 연령 구분이 없이 지지를 했다. 야당이 지리멸렬했어요 또. 공명당이 이제 연립여당 하다 떨어져 나가서 입헌민주당하고 무슨 선거 연합을 하네 어쩌네 했는데 둘이 안 맞으니까 아 뭐냐 니들은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런 야당 지지층들이 또 투표를 안 해버리거나 다카이치 총리를 찍으니까 이게 뭐 3분의 2의 압도적 승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카이치 총리가 국내적으로는 뭘 해서 이겼느냐 세금을 깎아줬어요. 예. 소득세. 이게 원래 그 일본에서는 야당의 공약입니다. 그런데 과감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 보수 정당 출신의 다카이치 총리가 그 우리 일본 경제가 튼튼하니까 소득세 감면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의 자신감이 경제적으로도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을 밀어야 우리가 복지와 이 경제적 번영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 투표를 했으니까 이번 승리로요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를 뛰어넘어서 일본 역사상 가장 성공한 총리가 될 기반을 지금 다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3분의 2 의석을 이제 중의원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그 자민당 혼자서 이제 중의원만을 놓고 보면 개헌도 할 수 있어요. 예. 다만 일본은 양원제라서 참의원이 좀 딸립니다. 봐봐 3분의 2가 안 돼요. 그래서 2028년 참의원 선거까지는 개헌을 하려면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는 모든 걸 다카이치 총리가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자, 뒤에 가서 미국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이 다른 차원에서 중국 문제와 한번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이후에 미일 동맹에 각별한 이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뭐 각별한 조치도 해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의 노골적인 군사적 행동, 특히 대만을 위협하는 대만 해협 어떤 주변을 위협하는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맞서는 행동, 중국에 맞서는 행동을 했는데 중국이 이제 그런 조치를 다카이치 총리가 하니까 뭐 이중물자 수출 통제 아마 일본이 꼼짝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히토류 관련된 포함해서 이중물자 수출 통제도 하고 강한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맞섰는데 자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나 일본을 공격한 것이 이번 선거와 어떤 연계가 있을까요? 연관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중국 시진핑이 다카이치 총리의 예. 선거 참모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볼 정도로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전혀 주눅이 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네.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양안 문제에 있어서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오히려 득표에 도움이 됐어요. 다시 말해 다카이치 총리가 그 선거 유세 도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만에 있는 일본인, 대만에 있는 미국인을 구하기 위해서 언제라도 가겠다. 이 말은 그냥 시진핑이 뭐라 하건 말건 자위대를 이제 외국 그 군대의 그 싸움에 내보내겠다는 뜻이에요. 참전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중국이 이걸 왜 그러면 또 무슨 경제보복이니 하는 카드로 되받아치지를 못하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일단 중국이 지금 장유샤라는 그 2인자를 숙청을 하면서 장유샤의 일파였던 중국 군부 내의 그 그룹들을 지금 전부 지금 숙청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뭐 막강 중국 인민해방군이지 지금 군사령부 체계가 지금 와해돼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지금 중국이 미일 연합군하고 붙는다고 하면 시진핑이 내뺄 판이에요. 지금 시진핑이 뭐 대륙의 주인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군사력이 아마 마오쩌둥이 신중국 만든 이래로 지금 가장 취약한 때가 아닌가. 사람들을 다 숙청했다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그 과거에 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중국 관련돼서 뭐 내각이 어떠니 무슨 쿠데타가 일어났니 하는 것들은 대단히 이제 신빙성이 낮은 정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중국이 지금 뭐 일본 압박할 계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손을 굳게 잡음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미일 동맹 쪽으로 확 기우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국도 힘이 빠지고 러시아는 이 문제에 지금 개입할 처지가 못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인도하고 미국이 지금 그 관세 협정을 맺으면서 기름을 지금 러시아산 기름을 안 사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힘의 균형이 급격히 미일 동맹으로 쏠리는 이런 처지에서 이재명 정권이 잘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양다리를 건친다든가 뭐 계속해서 친중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면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중국 관련된 부분을 먼저 좀 살펴봤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진행된 상황 중에 중국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나오면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선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지지 표명을 했다. 그게 경제 안보의 안정성에 상당한 도움이 됐을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실제로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이치 총리 지지선 이게 어떤 차원에서 비춰져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미국 대통령이 외국의 무슨 대통령 선거나 총리 선거도 아니고 네. 일본의 이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서까지 저렇게 얘기를 한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만약에 저렇게 했다가 다카이치가 지금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저렇게 압승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못할 경우에 정치적 부담이 대단히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트럼프가 그렇게 한 배경은 미국의 CIA라든가 그 막강한 정보 네트워크가 이미 그 일본의 여론이랄지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해 보니까 다카이치의 압승 각이라고 뭐 요새 그러잖아요. 이미 그게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선제적으로 지지 선언까지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번에 다카이치가 그 승리하고 나서 바로 트럼프에게 대단히 고맙다고 지금 그 치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고맙다는 어떤 인사를 먼저 건넨 건데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는 말 한마디로 뭐 천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굉장히 어깨가 지금 우쭐하게 된 거죠.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오는 그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뭐 텍사스주의 그 주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좀 참패하고 그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는 상태에서 일본에서의 저런 압승이 결국 트럼프의 공적으로 이 계산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굉장히 강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역대 지도자들을 보면
과거에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든가 예. 그 이전에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런 건 너무 워낙 옛날 일이라고 하지만 2차 대전 이후에 보면은 그 강한 총리들 예. 예를 들어서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또라든가 또 지금 여러분이 최근에 일본 총리 중에 압승을 했다고 말씀드린 1986년 총선에 그 닭가슴네요. 다카소네 야스 네. 나카소네 야스히로 네. 이런 총리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성 다카이치가 그 워낙 이제 이런 거잖아요. 무릎에 인공관절을 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데 총리를 하면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남편의 목욕을 손수시키는 주부의 면모를 갖고 있다. 그리고 다른 취미도 없어요. 식사도 이제 본인이 혼밥하면서 예. 총리 관저도 아닌 그런 중의원 때 자기가 이제 있던 그 의원 관사에서 같이 지낸다. 3시간, 4시간밖에 잠을 안 잔다는 얘기는 일본 국민 전체에게 근면성실한 지도자, 사심 없는 지도자 이런 것으로까지 비쳤고 그다음에 일제 그 부정축제라든가 지금 자민당이 그 홍역을 앓고 있는 부패 스캔들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깨끗한 정치인. 여러 가지로 다카이치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판에서 벌어진 선거였다. 이렇게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남녀노소 연령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지지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은요. 예. 다카이치 총리 손에 좀 밴드가 이렇게 그러네요. 예. 손에 야. 저게 왜 그러느냐? 예. 류머티스 관절염이 있어요. 본인이. 예.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저걸 가지고 악수를 많이 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관절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관절 통증이 도진 거예요. 그래서 저 밴드를 한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저걸 보고 저게 알려지고 나서 일본 국민들이 더 감동을 하는 거죠. 그러겠네요. 관절염을 앓고 있는 총리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어떻게 해야 선거에서 진짜로 이기는 것인지를 좀 배워야 되겠다. 누군가를 향해서 저는 말합니다. 예. 자, 누군가를 향해서 말합니다. 예. 속보를 좀 전해드려야겠네요. 마침 미국 이야기를 하다가 다카이치 총리 이야기와 연관된 관절염 이야기도 하게 됐는데 속보가 나왔네요. 스콧 베센트 관련된 속보가 나왔네요. 네네. 미 재무장관이 일본 여당 압승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일본이 강하면 미국도 아시아에서 더 강해진다. 다카이치 총리는 훌륭한 동맹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관계에 있는데 이러면서 오늘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 내용인데 아주 속보 형태로 나왔네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특히나 스콧 베센트, 그러니까 전쟁부 장관도 아니고 미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일본이 강하면 미국도 아시아에서 강해진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윤철이 베센트 만나가지고 환율 좀 도와달라고 어찌 보면 애걸복걸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런데 베센트가 그냥 보도자료 하나 내가지고 환율이 너무 올라간 거, 원화 가치가 저평가된 것은 현재의 한국의 어떤 기업들의 기초 체력에 비춰서 과도하다. 네. 이 말 한마디 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두 개입이 돼서 환율이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다예요. 그런데 베센트가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은 지금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그 뒤에 뭐 국민연금이 개입했니 많이 해가지고 좀 떨어졌다지만 사실은 우리의 그 원화의 가치가 일본 엔화의 가치와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그러네요. 이걸 이제 영어로 커플링이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일본 엔화 가치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됐느냐. 미국이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예. 그 바람에 우리 원화 가치도 일시적으로 좀 올라갔던 거예요. 그 정도로 미국의 재무장관이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일본을 아시아 동맹의 1번으로 생각해요. 안보도 그렇습니다. 안보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1 미군 사령관이 공군 중장에 불과해요. 근데 주한미군이 한 28,500명, 근데 주1 미군이 55,000명이에요.
격이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조만간 주일미군을 더 강화해서 6, 7만 명 선으로 늘리고 사령관을 이제 대장으로 올리고 그러면서 이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 중장으로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어떤 그에서 동북아시아 전체의 미군을 통할 지휘한다고 하는 계획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 말은 경제도 안보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다. 일본 말로 흔히 이지방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지방이 된 겁니다. 네. 자, 중간중간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중간에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 향후에 이제 다카이치 연립 여당 또는 다카이치 내각이 향후에 일본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벌써 주목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 예상하세요? 이미 선거 공약 유세 때 밝혔지만 강한 일본, 안보도 강하고 경제도 강한 일본. 일본은 아시다시피 미국 국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외환 보유고가 짱짱한 나라.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달러를 무한정 공급해 주겠다는 나라. 이재명 정권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국이 중시하고 이뻐합니다. 좀 속된 말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제는 강하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앞으로 모든 중요한 경제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하고 상의할 거예요. 예. 그럼 미일이 또 중시하는 데가 어디예요? 대만이잖아요. 대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보 면에서도 양안 문제에서 중국을 배척하고 대만을 지킨다는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어떤 그 미국 중심의 질서를 만든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동맹, TSMC, 일본의 소부장, 미국의 막강한 어떤 자금력과 노하우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반도체 동맹 또 히토리 동맹 이번 입국을 구하는데 거기에 이재명 정권은 없어요. 예. 그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 히토류 동맹 속에 한국을 뭐 초대 의장으로 그 시켜준다고 하니까 맞긴 맡았는데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제 트럼프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3월 19일 날 맞아들인다고 하는데 아마 엄청난 그런 미일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이제 뭐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발표한다고 하고 일본에 이제 사실 제가 보기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아니라 다카이치 사나이 황제가 돼서 가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아니 자민당이 316석을 가졌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결정하면 그날바로 정책이 돼버려요. 참의원이 그 야당 중심으로 지금 의석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과반수라고 하는데 참의원이 일본 헌법은 뭔가를 결의해서 또는 중의원의 의석을 그 의안을 뒤집어도 재의결을 해가지고 3분의 2로 오버룰이라 그러죠. 예. 뒤집으면 그게 법이 돼요. 중의원 중심의 국가인 거예요. 그런데 316석을 가졌으니 다카이치 총리가 다 결정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이재명이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도 다카이치한테 잘 못 보이면 이제 우리가 미국에 환심 살 일도 없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사실상 미일 동맹으로부터 이재명 정권이 왕따를 당하는 결정적 선거가 이번에 되지 않겠는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까지도 봅니다. 예. 한 가지 우리와 연관된 문제 한번 조금 약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총선 압승을 분석하는 내용 중에 다카이치 총리는 흔히 말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알려져 있고 강한 우파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잖아요. 또 총리로 취임한 이후에도 우파의 강한 정책들, 강한 일본을 표시하기도 했고 중국에 맞서기도 했고 경제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정책, 아까 이제 세금 문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통적으로 우파 정책을 가지고 사실은 어쩌면 설계하고 계획하고 일본 국민들과 때로는 일본을 설득하고 또 중국에 맞서게 됐는데
오히려 강한 우파의 정책, 보수정당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제대로 잡아서 싸우니까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무당파까지 흡수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우리나라 실정을 좀 말씀드리면 네네. 왼쪽 깜빡이 넣고 가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돌고 오른쪽 예. 깜빡이 넣는데 왼쪽으로 가고 어떨 때는 양쪽 깜빡이 켰는데 그러면 멈추라는 건 줄 알고 가다가 그냥 들이받고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정책의 시그널이 너무 혼선스러워요. 대통령이 대한상의에 무슨 그 보도자료가 잘못됐다는 거를 본인이 발견한 게 아니고 어떤 인터넷 칼럼니스트가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한 거를 옳거니 이거지 하고 게시하면서 그 공격을 하니까 지금 뭐 산업부 장관 김정관은 즉각 감사한다 그러지 국세청장도 뭐 나서가지고 무슨 그거 2,400명이 아니라 139명밖에 안 돼 가짜 뉴스다. 국세청장이 떨쳐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대한상의에 대해서 뭔가 다른 세금 압박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부총리 구윤철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대통령 한 사람이 이렇게 뭘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고 그게 또 때때로 국정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식이면 앞으로 그러면 정부나 이재명 정권이나 이런 쪽에서 불편해할 만한 통계를 아예 인용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효과를 지금 노리는 것도 같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 난리를 치니 무슨 언론이 어떤 통계를 인용할 때 아니 통계라는 게 대한상의의 어떤 직원 하나가 잘못한 게 아니라잖아요. 대한상의의 그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 그 누군가가 기사를 써서 올리면 그걸 다 검증을 자기끼리 해보고 나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대한상의 전체가 문책 대상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또 꺼내냐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그런 어떤 독주를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이 완벽하게 그 다카이치 그 총리의 정책을 뒷받침해주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파 정당인데 감세를 해요. 소득세. 예. 이번에 그게 가장 크게 먹힌 거예요. 원래 우파 정당은 그 감세가 이제 정책이 아니에요. 일본 우파 정당이세요? 일본에. 예. 근데 왜 그걸 과감히 도입을 했을까? 선거에 도움이 되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풍부한 외환 보이고 또 미국이 무한정 밀어줄 거라는 자신감. 그러니까 승리가 온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 혼자만의 다카이치 혼자만의 힘으로 저런 압승을 이뤄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미국인데 미국을 일본의 그 다카이치 정권이 자민당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미국 활용법을 이번에 제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자신감. 좌파든 우파든 국민에게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밀고 나가는 어떤 그런 그 추진력.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번 승리를 이뤄냈다고 지금 분석가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도 지금 갈수록 취임 8개월이 넘어가면서 자꾸 옛날에는 뭐 그래도 실용이라도 좀 이렇게 추구하고 그 우파 눈치도 좀 보고 하더니 요새는 뭐 선거가 코앞이라 그런지 좌파 일변도 정책으로 지금 더 엑셀을 밟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일본의 예지만 타산 지석으로 좀 삼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일본의 선거 결과가 동아시아 지역에 여러 변화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앞서서 했습니다. 뭐 대북 정책에서나 대중 정책에서 근본적 변화가 있을 텐데 한국과 연계를 하면 한국의 경제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요 주제 중에 먼저 좀 할게요.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압승을 하면서 일본 시장 내에서는 엔화 약세 그러니까 엔저가 시작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금 경제 금융 정책의 방향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힘이 실린다는 거죠.
엔화 약세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원화 이 한국의 환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 원달러 환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엔화는 그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때때로는 강한 엔화, 때때로는 약한 엔화 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미국이 그것을 철저히 다카이치 정부에 그 맞춰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예뻐서 엔화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우리의 그 어떤 액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결정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가면서 나온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한동안 그 원화 가치가 뚝뚝 떨어진 것이 아니가 그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이 좀 떨어진 게 국민연금이 한 50억 달러 가까이 그 환율 방어를 썼다에 갖다 동원했다. 이것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다시 오늘도 좀 환율이 불안한데 이게 지금 1,460, 70원 선까지 또 거의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와 일본 경제가 같이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 방도를 우리끼리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점에서 환율이 대단히 불안한 것은 여전히 그 미국 주식이 좀 주춤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서학개미들에 의한 환율은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오늘도 뭐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방선거를 그 앞두고 이재명 정권이 인위적으로 지금 계속 연기금을 동원해서 이 주가를 지금 떠받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도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한국 경제의 실력이 지금 주가 지수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빼고 나면 나머지 주식들의 성적은 아직도 안 좋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우리가 주가가 곧 대한민국의 경제의 어떤 그 힘이다라고 하는 그 공식을 가져가는 것은 대단히 좀 그 잘못된 어떻게 보면 오판을 부를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우선 일본의 이번 총선 결과를 중심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 이후에 일본이 어떤 변화를 할 것인지 특히 중국이 어떻게 맞설 것이고 일본과 강한 일본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문제를 좀 압축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도 연관이 파생되는 연관성이 다 있을 것으로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조치가 상당히 귀추에 주목을 받고 있는 조치가 있어서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주요 파트너 국가들에게 미국의 무기를 우선 판매하고 이전한다는 그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후에 다음 날이죠. 그 행정명령 발표 다음 날에 7일 날에 이런 또 조치를 했어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그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달에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겠다 해서 그 소개된 적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대만의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나삼스 그 패키지 등을 대만에 판매하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서 상당히 중국이 발칵 뒤집혔는데 미국이 아주 구체적으로 좀 나서고 있네요. 중국 군사 공격에 대비하는 대만의 어떤 지원, 판매, 무기 판매 이런 상황인데 어떤 상황으로 보세요? 한마디로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대만을 넘보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미사일 방공 체계는 중국이 가깝다고 대만을 만약에 뭐 이렇게 무력으로 침공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얼마든지 지금 일본과 함께 괌과 또 제7함대 등등을 포진시켜 가지고 대만을 지키겠다라는 방위 공약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이익에 어긋나는 국가에는 무기를 안 판다. 근데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미국의 국가 이익과 관련된 나라에게만
그 첨단 무기를 팔겠다는 거잖아요. 같은 돈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대만에 대한 굳건한 방위 공약을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중동이라든가 제3세계에서도 미국 무기가 최고라는 걸 이미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저번에 그 베네수엘라 사태 때도 뭐 봤고 또 그 중국 러시아와 가까운 그 중동 국가나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도 역시 미국 무기가 최고인 거예요. 그 마지못해서 무슨 러시아제 무기, 중국제 무기 샀는데 엉망인 거예요. 싼 맛에 사고 그 중국이나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사고 그 같은 또 그 이념적으로 좌파니까 또 사주고 그랬더니 엉망이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저 발표는 그런 데 따라서 행동은 중국 러시아하고 같이 하면서 무기는 우리 걸 산다? No, 안 돼. 이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건 그냥 그 미적지근하게 볼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저번에 그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차관이 왔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방위비를 3.5% GDP 대비 올리기로 해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그 지금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 뭐 이재명 말로 회복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첨단 무기 체계가 필요하잖아요. 예. 감시 장비도 필요하고 그거 중국제 장비 러시아제 장비 샀다가 저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때 미사일 탐지 하나도 못한 거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든 회복이든 하려면 미군 장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한미 동맹이 있는데 우리한테 팔겠지. 아니한 기대라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말을 한 겁니다. 한국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무기 팔지 않아. 그러니까 이 점은 그 항상 지금 이재명 정권이 미국에서 무슨 말 나오면 좀 안이하게 허투루 판단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관세 문제도 3월 9일 날까지 법안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그 연방관보 개제를 안 하고 안 올리겠지. 또 올린다 해도 금방 되돌려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알아듣게 여러 경로로 김정관에게도 말해, 구윤철에게도 말해, 뭐 어찌 보면 김민석에게도 말해 그렇게 계속 경고를 해 주는데도 이재명 정권이 아니야. 안 그럴 거야. 우리 미국이 우리한테 그럴 리가 없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될 수 있는 오판을 부를 수 있는 판단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꼭 눌러주면 좋겠네요. 전환길 씨하고 이준석의 맞짱 토론 문제는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전환길 강사의 이야기와 관련한 부분에 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인 뭐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상호 인정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는 필요하겠죠. 그 부분은 좀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이야기를 좀 다음에 하죠. 방송에 지금 아시아가 흔들흔들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한번 좀 함께 지켜보면서 함께 상황을 토론을 하고 또 의견도 주시면 좋겠네요. 일본의 총선 결과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또 아시아에 미칠 영향, 특히 동아시아 쪽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댓글을 좀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만의 무기 판매가 미국이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이면 지금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미중 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측이 이 미중 회담 관련해서 혹시 이 회담을 연기하자거나 취소하자고 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은 그 내부적으로 장유샤 파벌을 지금 속속들이 숙청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아무리 공산당 정권도요 숙청을 하는데 그렇게 좀 빨리 못해요. 속속들이 군부 곳곳에 장유샤의 그 인맥이
그 포진한 지가 벌써 30년이 다 돼 간다잖아요. 3년 동안 심어놓은 세력을 뽑아내는데도 시간이 걸릴 텐데 30년씩이나 심어놓은 세력을 그 다 솎아낸다? 지금 중국이 남의 나라 뭐 혹은 대만 문제 뭐 이런 데다가 간섭할 만큼 군사적으로 여유가 없다. 이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4월 달에 있게 되는 그 미중 정상회담은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우위에 있었고 미국이 더 아쉬울 게 많았었는데 지금 저는 점점점 분위기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거꾸로 됐다고 봐요. 미국이 4월에 베이징 안 갈 수도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왜냐하면 일본에서 압승을 거두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동북아시아의 세력 판도를 미국이 지금 헤게모니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잠정 조치 수역에서의 뭐 철거물이라든가 그러면 지금 대만뿐이겠습니까?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지금까지 보면 그 눈치를 보던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누구 편에 서겠어요? 뻔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지금 1대1로 한다면서 여기저기 돈 뿌려놓은 거 거의 다 폭망 중이라고요. 예. 무슨 고속도로 태국에서 무너져서 뭐 우리 한국 사람도 하나 죽었죠. 여기저기서 야 그동안 중국 돈 받아가지고 그 개발도 많이 하고 뭐 1대1로에 그 참여해서 좀 재미도 봤는데 문제는 중국이 1대1로 사업에 돈을 준 것은 무상 기부가 아닙니다. 고율의 고리 이자 놀이를 한 거예요. 뭐 그게 그냥 무슨 그 중국이 돈 남아 돌아 가지고 그 나라에 갖다 준 게 아니고 나중에 그 투자한 나라로부터 다 뽑아요. 심지어 그 시설에 대한 소유권까지 가져가는 판이에요. 당신네들은 이용만 해라. 그런데 그것도 부실해진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시진핑한테 지금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보고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좀 와달라고 참 애걸해야 될 상황으로 국면이 좀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이 안 열려도 별 상관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일본 그 우파 정당의 압승은 굉장한 자신감을 불어 넣어줬을 것이고 경제 안보 면에서 그야말로 이 천군만마 같은 세력을 하나 얻었다. 자꾸 이러면서 이제 이재명 정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이재명 정권이 어디에 서야 할지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계속 철진한 친중 스탠스를 계속 가져갈 경우에 미국이 저는 제가 볼 때 적어도 2, 3일 안에 연방관보 개제 발표할 것 같아요. 꽤 시간을 줬어요. 근데 왜 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이재명 정권이라든가 이재명 정부의 부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한미 투자 특별법만 통과시켜주면 만사가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아니라고요. 쿠팡 문제가 1월 23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정식으로 올라갔습니다. 로저스 대표가 직접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온풀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번 알아듣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옛날에 그 빌 클린턴 때 나온 유명했던 말. 문제야. 아니,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투자 문제만이 아니야. 너희들은 왜 그 약속한 투자 안 한다고만 우리가 이러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고 쿠팡 문제도 하나의 핑계일 뿐이고 미국 빅테크에 대한 차별 대우. 온라인 플랫폼법을 왜 우리는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밀어붙이느냐. 그래서 위성락이 얘기했잖아요. 법안이 통과돼도 관세 인상이 그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것만 통과시키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제가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재명 정부의 인식이 너무 느슨하고 안이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중국 관련된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상황, 미중 정상회담에 정상회담이 개최될지 여부에 대해서 오히려 중국이 매달리는 상황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살펴보다 보니까 마침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앞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속보 중에 이란 관련된 부분이 있네요. 이란 관련된 부분 한번 잠깐 연관해서 살펴볼게요. 지금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협상이 합의는 안 됐습니다. 협상은 깨졌고 추후에 다시 협상을 진행하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우라늄 농축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좁혀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란의 당국자가 이란을 공격을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하겠다 이렇게 이란도 밝혔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앞서 베센트 장관이 오늘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 관련된 소식을 전했네요. 이란에 관련된 중앙은행, 뭐 구제, 금융, 인플레이션, 통화가치 하락 이런 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왜 일어났는지 여러 상황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쥐들이 배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란 지도부는 미친 듯이 자금을 해외로 보내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재무부에서 그 동결된 자금을 이란 국민을 위해 되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지금 이란의 지도부들이 한편으로는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한다. 미군 기지 타격한다. 이러면서 이란 지도부들이 자금을 해외로 막 보내고 있다고 지금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CIA가 베네수엘라를 공격해서 마두로부부를 체포해 갈 때의 상황과 예. 지금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CIA는 먼저 이 반미 정권을 속아낼 때, 축출시킬 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는데 이란은 베네수엘라에 비해서 훨씬 혁명 수비대라든가 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경도돼 있는, 그러니까 그냥 베네수엘라는 그 어떤 종교의 목을 매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란은 아시다시피 그런 나라예요. 따라서 CIA의 정교한 작업은 지금 뭐냐면, 자,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이 이미 전개돼 가지고 모든 작전 준비를 마친 지가 지금 일주일이 넘었어요. 그야말로 명령만 내리면 오늘 밤이라도 때릴 수가 있어요. 이미 제가 볼 때는 타겟들도 다 정해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정보를 CIA가 지금 이란의 하메네이파들에게 흘리는 거예요. 야, 험한 꼴 보지 말고 니들 퇴로를 열어줄 테니까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가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탈출 기회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CIA도 아마 그러고 있을 것이다. 진작에 하메네이 가족들은 러시아 같은 데로 이미 망명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외무장관이 인터뷰를 했는데 오만의 무스카트라는 데서 나는 처음에 미국하고 이란이 마주보고 회담하는 줄 알았더니 오만 외무장관을 사이에 두고 방자하고 향단이 놓고 하듯이 전해라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식의 회담을 하루 종일 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미 아까도 허영커도 잠깐 얘기하던데 우리는 핵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기지가 공격받으면 우리도 미군 기지를 공격할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 얘기는 그래도 이란의 장관식이나 돼가지고 자존심상 해보는 얘기인데 미군 기지 공격하려다가는 정말 이란은 10배, 20배의 보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웬만하면 미국은 사우디라든가 친미 아랍 국가들하고 관계를 안 무너뜨리면서 하메네이 정권만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란과 교역하는 나라에게는 관세를 추가로 25%씩 더 물리겠다. 그 얘기를 왜 하는 거겠어요.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지금
제재 수단이 없어요. 이란은 지금 경제가 거의 완전히 망한 수준.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제가 볼 때 링컨호에서 굳이 뭐 미사일 안 쏴도 돼요. 이란 내부에서 무너질 어떤 여건이 지금 다 마련돼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도 물론 이란과의 교역량은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란하고 우리가 교역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괜찮겠지 이렇게 또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 미국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된다고 봐요. 상징적으로 거래가 아주 적으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란과 경제적으로 전혀 그나마 하던 거래도 끊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경제적으로 타격이 없으면서 생색은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좌파 정권은 그런 걸 하기도 싫고 할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볼 때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카이치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맨날 이재명이 뭐 저번에 나라가 가지고 만나서 뭐 드럼 같이 치고 뭐 서로 선물 주고받고 다음에는 내 고향 안동으로 오세요? 그러면 뭐 하냐. 다카이치가 정말로 어떻게 미국을 사로잡는지 어떻게 들었다 놨다 하는지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런 노하우를 배워와야지 둘이서 같이 드럼만 친다고 이게 다카이치 총리의 그런 노하우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다른 장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과정에서 하나의 장면이 또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사진 한번 볼까요? 이란과 협상장에 미 중부 사령관이 참석한 지금 장면입니다. 저거 대단히 상징적 장면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자신 해군 지금 정복을 입고 군인이 정복을 입고 와서 상당히 놀라기도 했는데 여러 해석이 있어요. 저 오른쪽에 하얀 터번 쓰고 있는 사람이 오만 외무장관이에요. 네. 이란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게 저런 식으로 이제 오만 장관에게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미국 대표단 가고 난 뒤에 또 저 자리에 이란 사람들이 와서 앉아가지고 미국이 뭐라 합니까? 자, 그런데 미 중부 사령관이라는 게 뭐냐면 중동 지역을 책임지는 사령관. 지금 에이브러햄 링컨호 선단을 비롯해서 이란을 노려보고 있는 모든 전력의 총사령관이에요. 저 사람을 저 자리에 내보냈다는 거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도 돼요. 누구시죠? 그랬더니 그 중부군 사령관. 우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 쿠퍼 사령관이 바로 오늘 밤에라도 이란 공습을 하거나 하메네이 궁을 콩가루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똑바로 전해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중부사령관 정복만이 아니라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평상시 이제 훈련 때라든가 할 때 이제 US 네이비 이렇게 옷을 입는데 저 때는 미 해군 정복을 입고 딱 갔다고 하죠. 그 장면 한번 상징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국내 문제로 잠깐 좀 마지막 주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을 세게 때렸습니다. 자, 주진우 의원 한번 페북을 한번 볼까요? 페북을 통해서 한번 이재명을 공격했는데 페북 내용을 보겠습니다. 집 팔라고 국민협박 이재명 본인 아파트는 얘기했습니다. 분당 아파트 왜 보유하고 있느냐? 뭐 다주택자도 이야기하고 똘똘한 한 채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왜 본인의 똘똘한 한 채는 안 파시냐? 집값 잡을 자신 있으면 당장 아파트 팔고 퇴임 후에 다시 사라 해서 분당 아파트부터 팔아라. 왜 거주하지도 않는데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 엄청 공격을 하던데 거주하지도 않는 실거주하지도 않는 분당 아파트는 왜 보유하느냐. 지금 청와대에서 살고 있으면서 상당히 직격하는 발언이네요. 저건 뭐 특별하게 이재명을 공격했다기보다는 네. 아니 국민들도 다주택인 국민들도 다 사정이 있다. 네네. 비거주 1가구만 한 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도 사정이 있다. 그런데 무조건 그 사람들을 마귀처럼 여겨가지고 집을 팔라고 자꾸 그러니 주진우 의원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분당 그 아파트는 2022년에
그 이제 인천 계양을 해서 출마하기 위해서 거기 전세 놓고 지금 계양을로 갔다가 배지 달고 그 뒤에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용산 대통령 관저 그러다 이제 청와대 그리고 앞으로도 이력으로 그때 한 4년 가까이 그렇게 하다가 비워뒀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 임기가 뭐 앞으로 4년 넘게 남았으니까 그러면 도합 8년간 거의 뭐 이 비거주 1주택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박지원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은 그러면 뭐 퇴임 후에 어디로 돌아가느냐. 왜 그렇게 집을 팔라고 잔인하게 얘기하느냐. 아니 그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비거주 1주택을 하면서 전부 투기꾼 취급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하면 갑자기 발령을 어디 시골로 받았어. 뭐 문제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 무조건 팔고 내려가서 무주택자로 내려가서 그 시골집 사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점을 왜 고려하지 않느냐면서 그 대통령부터 그 분당 아파트 팔아라 안 살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이건 물론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겠지만 슬그머니 한때 그 2023년인가에 그 인천 출마했을 때 계양을 계양을 할 때요. 그 판다고 그랬었죠. 24억 원에 내놨다 그랬어요. 예, 예. 아니 24억 원짜리로 내놨으면 팔려고 마음먹었으면 진작 팔았겠죠. 그러니까 안 팔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또 지금 알아보니까 거기가 재건축 선도지구 아파트가 됐대. 그 값이 뛴 거예요 또. 6억 원이 넘게 뛰었대. 그러고 나서는 그 재건축을 하려면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주민 동의도 그 아파트 주인이 한 걸로 돼 있어. 그 아파트 주인은 이재명이에요. 본인 난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나는 몰랐다. 그 누가 동의해요? 그런 사실들을 주진우 의원이 지적하면서 아니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 왜 남들 보고는 비거주 1주택도 무거운 세금을 물릴 수 있다라고 슬쩍 어떻게 보면 그 압박을 하느냐.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주택자가 마귀가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이 지방에서 많은 집을 사서 전세 월세를 놓으니까 20, 30대들이 또 없는 사람들이 그런 전셋집 살고 월세를 조금이라도 싸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다 팔면. 아니 그러면 지금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이 그 다주택 매물 나오면 그거 살 능력이 돼요? 살 수 있게 하려면 대출을 풀어주든가 갚을 능력이 있는 2030, 40, 50 누가 됐든 갚을 능력이 있는 걸 검증해 봐서 갚을 수 있다. 그러면 10억 원도 대출을 해줘야지. 네. 미국은 그렇게 해요.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대출 규제를 하지만 팔지도 못하게 하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무조건 집을 팔아라.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분당 집부터 파세요. 그랬더니 박지원 같은 사람 한 얘기는 아니 대통령은 그러면 어디 가서 살아란 말이냐. 아니 퇴임 후에 다시 사면 되지. 왜?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이 하는 얘기는 이번에 내 말 듣고 집 팔아서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당신이 몇 년 뒤에 떨어진 집값을 싸게 사면 좋지 않느냐. 지금 이 논리 아니에요. 그 말이 믿음이 가는 국민이 우리나라의 그 문재인 때부터 학습 효과가 있는데 그 말 고지고대로 들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순을 주진우 의원이 지적하고 주장한 것이다. 예. 자, 그럼 이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앞서 이제 지금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처럼 본인의 분당 아파트는 이미 인천 계양을 갈 때 팔겠다고 하고 뭐 내놨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팔렸다고 하는 건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선도지구였다. 어마어마하게 그 사이에 6억이 올랐다. 6억은 조금 오른 거고요. 예, 나중에 제일 기가 막힌 건 말씀드린 대로 예. 재건축 동의를 해줬다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겠다는 뜻이지. 예. 아니면 프리미엄 보고 더 오를 때 팔겠다. 그런 거죠. 예. 자, 다주택자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이동을 해서 똘똘한 한 채까지 공격을 하더니 이제는 임대 사업자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 뭐 열척, 몇백척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까지 이러지라는 것을 조건을 상당히 걸더니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LH공사, SH공사들도 공공주택, 임대주택 사업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하는데 다 그게 임대 사업을 하는 건데, 야, 그게 문제가 되는가요? 개인은 문제 있고 LH와 SH는 문제 없다는 것인가요? 자, 그 장면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이 정부, 청와대 고위공직자, 주식 부자이면서 이 다주택자 문제가 제기됐었잖아요. 그렇죠. 일부 사람들이 뭐 내서 팔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서학 왕개미도 있고 굉장히 주택, 고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사람들 이름도 지금 얼굴도 지금 떴는데, 이 국민들 향해 사실상 협박을 하면서 청와대나 내각에 있는 자기 단속은 잘 제대로 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노재현 씨 보세요. 네. 명색이 보수 대통령의 아들이잖아요. 예. 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그 미국법 변호사 따고 경제 활동을 했다면 아마 그 무슨 미국 변호사 활동한 것이 다인데 예. 무슨 기업을 특별히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재산이 530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한간에는 결국 저것도 그 누나인 노소영 씨 비슷하게 노태우 비자금하고 관련이 있는 돈 아니냐. 추정을 해, 추정. 왜냐하면 노재현이 어떻게 저 많은 돈을 모았지?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네네. 그 아버지가 뭐 한중수교 했다고 또 보수 인사였는데 어쨌든 이재명 정권의 초대 주중 대사가 돼서, 자, 아들이 어려요, 아직 젊죠. 근데 아들의 주식이 60억 원어치야. 아버지가 65억 원. 아니, 저는 노재현 아들이 더 궁금해요. 뭘 했길래 둘 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120 몇억 원의 주식이 다 미국 주식이야.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기가 막혀. 미국의 기술주만 쏙쏙쏙쏙쏙 들여서 샀더라고요. 예. 아니, 중국 대사하고 아버지의 후광으로 중국 대사로 이재명에 의해서 발탁됐으면 중국 주식도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면서 중국 가서 뭐 띵호화 하는 사람이 중국 주식 한 톨도 없어요. 웃기다 하는 생각했고, 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잖아요. 예.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로 코스닥 상장 기업들 육성하는 데입니다. 장관이 됐으면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들 주식도 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저 사람도 또 미국 주식이 한 보따리야. 저 엔비디아, 애플 뭐 쭉 나오네요. 예, 7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 누가 네. 믿냐고요. 누가 중소벤처 기업을 일으켜서 오겠다고 장관시킨 사람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만 갖고 있다. 그다음에 뭐 저 이장영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재명의 법률 마름이잖아요, 청와대. 테슬라 마니아야. 저것도 좀 적게 잡았네. 거의 100억 원어치 갖고 있어요. 테슬라 차만 2대. 아니, 왜 이재명 정권의 애국자들이 국산차 안 타고 테슬라만 2대 갖고 있습니까? 그런 거 뭐 옛날에 일제차 탄다고 되게 씹었잖아요, 좌파들이. 네. 저러니까 내로남불 소리가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최니 김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다카이치 총리 일본의 압승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대만의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무기 판매 소식, 방중 미중 회담,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부동산 공격 관련하면서 내부의 청와대 공직자, 정부 공직자의 행태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예,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의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